장자 1편 소요유, 소요유에서 1장, 어저께 1장 봤을 때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물고기 건이 나왔는데 하늘의 연못 천지에 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나 큰지, 넓이는 수천리인데 길이는, 넓이보다는 길겠지. 길이는 알 수도 없는 그 건이라는 물고기, 그리고 또 붕이라는 새, 어떻게나 큰지 그 뭐 등이 태산같이 넓고 날개는 하늘 한쪽을 가득 채울 만큼, 들이울 만큼 큰 새. 근데 그 새는 너무 크니까 얕은 구만리로 위로 올라가서 남쪽을 향하여 날아간다는 그 새의 이야기가 있는 1장을 지나서 2장, 요 나라의 임금이 허유에게, 허유, 소부 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내 임금짜리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귀를 이렇게 씻었다고 그러는 그 허유인 것 같으네요. 요 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물려주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와 달이 돋아서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는데도 횃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빛을 밝힘에 또한 공연이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 맞추어 단비가 내리는데도는 시우, 너무 멋있는 예쁜 말이야. 단비가 내리는데도 여전히 물대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그 논밭을 윤택하려 함에 또한 공연이 수고롭기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께서 천자의 자리에 오르시면 곧 천하가 잘 다스려질 텐데,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천하를 맡아가지고 있으니 내 스스로 돌이켜보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천하를 바치고자 하니 허유님이시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 임금님이 그 천하를 허유에게 주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좀 이야기할 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정신감정을 받아보라고 하면서, 그런데 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네. 시우라는 말이, 때 맞춰 내리는 비라는 말이 너무 예뻐서 여기다가 써보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우라는 말이 떠오르나 했더니,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미팅을 했는데 그 여자애들 몇 명, 남자애들 몇 명이 했는데 그 미팅을 주선한 여자애의 이름이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이름이 시우였던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아주 일찍 시우가 우리 집에 온 거야.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웬일이니? 일찌감치. 그랬더니 그 애도 남의 집에 잘 오는 애도 아니고 우리 집에 또 남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얘가 정답게 새벽같이 와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 애가 말하기를, 어저께 미팅할 때 네 파트너였던 그 아이를 나에게 다오. 응? 그랬더니 그 애가, 그 내 파트너였던 애가 자기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래서 또 나는 뭐 예쁘장하게 생겼었다는 거는 생각나지만 딱히 그렇게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만나기로 했던 날짜하고 또 그 애가 오늘 어디로 간다고 그랬다는 거랑 그런 거 얘기해주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시우를 본 적이 없어. 그 남자애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때 맞춰 내리는 비 시우라는 말을 쓰고 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나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 그래서 허유는 천하를 나에게 탁 주겠다는 요 임금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 말했어. 그대가 천하를 다스려, 천하가 이미 잘 다스려지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내가 오히려 그대를 대신하면 나더러 장차
천자라는 명예를 구하라는 것인가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실질의 손님이니 그러면 나더러 장차 손님이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이 되라는 것인가요? 비본질적인이라는 말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으네.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짓고 살 때 필요한 것은 숲 전체가 아니라 나무 하나에 지나지 않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실 때 필요한 것은 황하의 물 전체가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돌아가 쉬십시오. 임금이시여. 나는 천하를 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제사 때 숙수가 음식을 잘 못 만든다고 하여 호축이 술단지나 제사상을 뛰어넘어가서 숙수 일을 대신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호축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제사 때 축문을 읽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경지에서 신과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인데 내가 음식 만드는 일을 할 수는 없죠. 라고 말한 거 보면 허유는 천자의 자리보다는 더 높은 어떤 경지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3장 견호가 연숙에게 물었다. 나는 첩여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기만 하고 사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견호, 연숙, 접여인가 첩여인가 뭐 혹시 틀리게 읽더라도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 밑에 해설에도 보니까 그 인물들은 연숙과 아울러 옛날 도를 품었던 사람이라고 풀이했고 또 견호와 연숙은 모두 반드시 실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우원, 그냥 우화적인 이야기니 또한 반드시 이름의 뜻을 찾을 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나는 첩여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크기만 하고 사리에 합당하지 않으며 확대되어 가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 그만 놀라고 두렵기까지 했는데 그 말은 하늘의 은하수 같아서 끝없이 크기만 했습니다.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서 상식에 어긋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첩여에게 들은 연숙에게 견호가 물었더니 이제 연숙이 첩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입니다. 연숙이 말하였다. 그 이야기는 첩여에게 들은 그 이야기 은하수같이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견호가 말했다. 막고야 산에 가면 거기는 신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아주 빙설처럼 희고 몸매가 부드러운 것이 처녀처럼 사랑스럽답니다. 그 신인들은 곡식을 일체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키고 이슬을 마시고서 구름 기운을 타고 비룡을 몰아서 사해밖을 노닌다고 합니다. 그 신인들의 신묘한 정기의 작용력이 모든 것을 상처나고 병들지 않게 성장시키고 그 작용력을 합치면 모든 것을 상처나고 병들지 않게 성장시키고 해마다의 곡식이 풍성하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때문에 첩여의 이야기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져 믿을 수 없습니다. 참 좋은 얘기라고 말하는 줄 알았더니 해마다 곡식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숙이 말하기를 그렇겠군. 장님은 무늬와 빛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귀머거리는 종소리와 북소리의 황홀한 가락을 들을 수가 없는데 장님과 귀머거리를 이렇게 말하면 요새는 안 되는데 어찌 육체에만 귀머거리와 장님이 있겠는가? 우리의 생각, 지혜도 귀머거리와 장님이 있네. 정신세계에도 귀머거리와 장님이 있다는 이 말은 지금의 그대에게 딱 들어맞는 말일세. 이런 신인의 덕은 장차
이 세상 만물을 무의자연으로 혼합하여 하나로 합해버릴 수도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가 천하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지만 누가 수고롭게 애쓰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따위에 그것을 일삼겠는가? 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도 손상되지 아니하니 큰 홍수가 나서 하늘에까지 닿을 지경이 돼도 물에 빠지지 않고 크게 가물어 금석이 녹아 흐르고 토산이 타버리더라도 불에 타지 아니하네. 이 신이는 먼지, 때, 쭉정이, 겨 이런 자기 몸에 발톱에 같은 자기 몸에 발톱에 낀 때 정도를 가지고서도 요임금이나 순임금 따위를 빚어낼 수 있다네. 그러니 누가 세상 일 따위를 기꺼이 일삼으려 하겠는가? 송인이 여기서 송나라는 한수당송 원명청할 때 송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 이름인데 주나라 초기에 은나라의 왕의 서형인 미자계가 처음으로 책봉된 나라. 지금의 하남성 상구현에 도읍하였고 BC 286년에 제초위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다라고 송인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도 단발문신한 월나라에 팔려갔다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바보스러운 위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사람이 갓을 장사미천으로 장만해서 월나라로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갓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임금은 천하 민중을 다스려 사해 안의 정치를 평정하고서 어느 날 막고야 산으로 가서 4명의 신인을 만나보고는 돌아와 또 분수의 북쪽에 와서 그만 멍하니 어리빠져 자기가 다스리는 천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4장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이 사장은 해자와 장자가 주고받습니다. 위왕이 나에게 해자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위나라의 해왕이나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왕이 나에게 큰 박씨를 주기에 아마도 위왕은 위의 해왕으로 추정된다라고 밑에 설명에 써 있었습니다. 위왕이 나에게 큰 박씨를 주기에 내가 그것을 심어 열매가 열렸는데 박씨 열매는 용량이 5석, 5석은 한 석이 1.9리터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한 석이 1.9리터가 아니라 5석이 1.9리터든가 1석이 1.9리터. 그러면 5석은 250. 10리터? 어디야. 5석들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였다. 여기에 그 박씨에서 열린 박씨 열매에 마실물을 담으면 너무 무거워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둘로 쪼개서 표주박을 만들었더니 그것은 얇고 평평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었다. 공연히 크기는 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기에 나는 그것을 부셔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선생은 참으로 큰 것을 쓰는데 졸렬하군요. 송나라 사람 중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솜을 물에 빠는 일을 가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비방을 백금을 주고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친족들을 모아 상의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대대로 손이 트지 않게 하는 비법으로 손 빠는 일 세탁업을 하고 있었지만 수입은 몇 금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 기술을 백금에 팔게 되었으니 주어버리자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비방을 얻어 그것으로 손트지 않는 약을 수중전에 이용할 것을 오왕에게 설득했습니다. 오왕은 그 전쟁에 전란이 일어나자 오왕은 그 나그네를 장수로 삼아서 겨울에 월나라와 수중전을 펼쳐 월나라 군사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러자 오왕은 땅을 나누어 그를 영주로 봉하였습니다. 손을 트지 않게 할 수 있는 비방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영주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세탁업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곧 그 비방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대에게 오석들이에 큰 박이 있다면 그것을 어찌하여 큰 수통 모양의 배를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떠다닐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얕고 평평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걱정만 하는가? 그대는 자꾸 꼬불꼬불한 쑥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5장입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해서 직선을 그릴 수 없고 그 잔가지는 비비 꼬이고 구부러져서 동그라미나 네모를 그릴 수도 없어. 그래서 이 나무는 길 옆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아. 지금 그대의 말이 크기만 하고 쓸모없는지라 무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라고 장자에게 해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말했어. 장자가 이에 대해 말했다. 가죽나무? 그대도 살쾡이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나와 노는 작은 짐승들을 노리고 또 먹이를 찾아 동으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지. 그러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하지.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소인데 여기 리우라고도 하고 레우라고도 하는 티베트산 소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리우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으니 이 소는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네. 이제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쓸모없음이 걱정이 되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고을 끝없이 펼쳐진 광원 막대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소요하면서 하는 일 없이 지내고 또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릴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게 하나도 없네. 라는 문답입니다. 참 쓸모 있는 나무가. 근데 이 나무 얘기는 나무 얘기고 나는 가죽나무라는 말을 들으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내 친구 성금이가 도시락 반찬으로 싸오던 그것이 생각나는데 제가 남의 반찬을 별로 안 먹었어. 근데 이 성금이가 싸우는 가죽나무 그 가죽 부각 긴 부각 그거 가죽 이파리를 따서 봄에 따서 그거를 찹쌀 풀을 이렇게 발라서 튀겨가지고 깨를 조금 뿌린 그 가죽 부각 긴 부각 진짜 그것은 맛있었는데 이 가죽나무가 세왕의 말대로 하면 쓸모없지만 장자님 가죽나무 밑에 소요하는 거 말고도 또 가죽 잎으로다가 부각 반찬을 만들면 정말 소용이 있답니다. 끝.